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쌤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6강과 시간 미리 다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니 이게 필요하겠다, 보다 뚜렷하게 나오는 백목으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다 써놓고 지금 한 20분? 10분? 가량 혼자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 지금 촬영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이 수업을 나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이 중단됐지 뭡니까? 그래서 영상을 따로 편집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시 촬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중이에요. 같은 내용을. 자, 오늘은 8강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원들의 명칭을 잘 살펴보면 6강, 7강, 8강, 9강으로 이어지는 단원들이 연결되어 있다, 조선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6강은 우리가 조선 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웠고, 7강은 대외관계를 배웠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그리고 8강은 그 양난이 조선을 나누는,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8강에서는 조선 후기의 정치를 보게 될 거고요. 다음 강인 9강에서는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둘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위쪽은 정치 변동이에요. 조선 중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분당 정치의 흐름과 함께 각각 왕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갔는지를 볼 거고, 또 하나는 조선 후기 제도가 개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도의 개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통치체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치체제, 바로 세금을 걷는 제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 단원이 바로 8강입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정치 변동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제도 개편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도 개편을 볼 텐데요. 조선 후기를 다루기 때문에 조선 후기 이 왕들이 있었을 당시입니다. 우리 6강 때 했었죠? 조선 전기의 왕들. 이렇게 외우면 좋다. 여러분 이미 중학교 때 해봤을 것이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조까지가 바로 보통 조선 전기의 왕이라고 보고, 이 선조를 기준적으로 해서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까지를 조선 후기로 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두 명의 왕이 더 있죠. 고종과 순종이 나와 있는데, 이 고종과 순종은 개항기, 바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빠져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체제의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체제의 변화 미리 써놨고요. 지금 두 번째 찍는 거기 때문에 막 혼자 동그라미 써놨고 별도 써놨네요. 자, 통치 체제의 변화를 보기 앞서서는 먼저 변화니까 변화 있기 전에 봐야겠죠. 조선 전기의 통치 체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기가,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정순들이 활동하는 의정부라는 기관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아래 2조, 호조, 예조, 병조, 평조, 공조, 6조가 있었죠. 그래서 의정부 6조 체제가 조선의 중요한 통치 체제였습니다. 그 밖에도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라고 불렀던 3사 있었고요. 승정원과 의금부 있었고요. 이런 기관들이 바로 중앙정치기구를 이뤘죠. 하지만 조선 후기에서는 이 기구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바로 비변사라는 기구예요. 비변사, 원래대로 본다면 방비한다,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기구입니다. 즉 전쟁과 같은 변란이 벌어졌을 때만 잠시 설치돼서 움직이는, 활동을 했던 기구예요. 그게 언제였냐? 바로 임진왜란 있기 전이었어요. 우리 임진왜란 배우기 전에 일본이 침략했던 사건 해가지고 나왔었죠. 을묘외변과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 을묘외변이라는 것이 벌어졌을 때 비변사가 처음 설치돼요. 그래서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급 시기이기 때문에 이 비변사에서 국가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잠시 동안만. 자, 그러다가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자 비변사의 중요성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전쟁이 무려 7년 동안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7년 동안 국가의 정책들을 다 어디에서 논의하냐면 비변사, 어디서 결정하냐면 비변사. 비변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이에요. 국가의 정책을 모두 다 비변사에서 결정하고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후기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비변사.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아요. 비변사.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된 대신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오느냐? 바로 왕권이 약화가 됩니다. 왜냐면 왕이 결정 내려야 되는 것들까지도 이 비변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비변사의 권한 강은 왕권의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의정부 6조가 유명무실하대요. 유명, 이름은 있지만 무실,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원래 의정부 6조 체제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일들도 역시 비변사에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9강을 넘어서 10강에서 배울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목이 왕매이네요. 자, 반면 군사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 군사에서는 조선 전기의 군사는 중앙군에 5위가 있었고 지방군에 영진군이 있다라고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자, 이 군사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역시 임진왜란입니다. 이래서 임진왜란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조선의 군사가 큰 활약을 했나요? 처음에 활약을 못했죠. 그래서 조선 중앙군의 변화가 생깁니다. 야, 일본군을 막아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조선군이 일본군보다 약한 것 같다. 왜? 일본군은 사무라이, 그래서 직업적인 군인들이에요. 반면에 조선의 군인들은 직업적인 군인이 아니었거든요. 농사를 막 짓다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군사훈련 받고 임진왜란과 같은 전란이 벌어졌을 때 군인으로 변모를 하는 겁니다. 호미를 버리고 창과 칼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부대,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부대가 임진왜란 중에 설치가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대예요. 이 훈련도감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직업적 상비군. 항상 방비가 되어 있는 군대라는 거죠. 즉 이제 농민들이 아니라 직업적인 군인들로 구성된 훈련도감이고, 이 훈련도감은 조총을 막 쏘면서 달려드는 일본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같이 총을 들고 있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창칼을 휘두르는 살수,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3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밖에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이제 훈련도감 설치된 이후에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어영청, 총영청,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북벌 이런 거 있었죠. 군대가 막 강화돼요. 수어청, 마지막 숙종 때 금이영이 설치되면서 중앙군에 5개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그리고 우리는 중앙군을 5군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대는 뭐니 해도 훈련도감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직업적 상비군이었다는 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군의 특징은 뭐냐면 역시 임진왜란 때문에 변모를 하는데요. 원래 이 지방군과 관련해서는 조선의 군사 체제가 있었어요. 진관체제, 문제가 있네. 재승방략체제, 문제가 있네. 다시 진관체제,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쉬운 필수한 국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조선이 군대 숫자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적지? 라고 봤더니 원래 조선 초기 태종 때는 양인이면 누구나, 다시 말해 노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양인계병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인이라고 한다면 양반, 중인, 농민 모두를 가리키는데 점차 양반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군복무를 빠져나가고 중인들도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 군복무는 누구만 지고 있냐면 일반 농민들만 지고 있어요. 상민들만. 그래서 마치 신분이 천한 사람들만이 병역을 지는 모습처럼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중간에 끊어져서 계속 이어서 군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속오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오법은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아서 이 속오법 체제 안에 다 집어넣고 이 양반부터 노비까지를 모두 다 구성해서 만들어진 부대가 속오군이라는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절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거죠. 와, 그럼 조선후기에 지방군이 막 늘어나서 군사력이 강화됐겠네? 사실은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통치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를 이어서 수치체제, 세금을 걷는 제도의 개편을 좀 봐야 되는데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시대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세금제도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금제도 세 가지. 뭐가 있었냐면 토지로부터 받는 세금, 조세 또는 전세라고 부르고요. 전세 또는 조세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기준은 공납이라고 불렸던 세금이 있어요. 공납. 마지막 세 번째는 요역, 군역. 군역이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각각 기준점은 뭐냐면 전세의 기준점은 토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곡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공납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가오예요. 각 집집마다 부과를 하는 세금이고 어떤 세금을 내냐면 보통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게 하는 세금이 공납입니다. 마지막 군역은 정납. 성인 남성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무엇을 세금으로 받냐면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노동력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군역이었어요. 이 중에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세금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전세밖에 없어요. 한 번쯤은 이제 현대 세계와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세금은 누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은 좀 세금이 정의로우려면 보통 조세의 정의라고 하거든요. 조세의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재산의 정도나 소득의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만 정의로운 세금이다. 세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보면 항상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냈던 건 아니에요. 고대의 세금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의 정도는 누가 받냐면 동등해요. 동등? 정의로운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 건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고대 세금은 인두세, 머리 하나하나에 세금을 매긴다라고 해서 사람마다 또는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바로 공납과 각 집집마다 또는 노동력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어요. 자, 이런 세금 제도에 큰 변화가 찾아왔던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요 세 가지 세금 제도의 개편은 자주 시험 문제 나오고 시험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사회 정의상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면 먼저 영정법이 있습니다. 영정법. 인조 때 처음 시행했다고 하네요. 어떤 제도냐면 전세 1별당 4조에서 6조로 구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전세는 원래 조선시대에 토지를 세는 기준이 1결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1결이라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식의 양이 약 300대 정도 된대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좀 비롯해보면 300대가 나오니까 이 중에 10분의 1을 세금을 걷는 거예요. 30두 정도? 그래서 원래 조선 초기에는 약 30두 정도를 1결이라는 토지에서 걷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면 세종이었어요. 기억나요? 공법 또는 연분 구등법이라 불렀죠. 그래서 연분 구등법은 뭐냐면 토지 1결당 잠깐만 선생님 모기에서 기침 나오네요. 미안. 자, 세종이 했던 연분구등법의 특징이 뭐냐면 매년 풍년과 흉년의 정도에 따라서 세금의 양이 변모하는 거였어요. 최소 4주에서 최고 20주로 풍년과 흉년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관수 관급제라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6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매년 풍년과 흉년을 조사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주 때는 백성들에게 조금 더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금의 양을 최저세율, 바로 4두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6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세금의 양을 영원히 정했다라고 해서 영정법이라고 불러요. 4두에서 20두 왔다 갔다 하는 세금이 이제 4두만 내는 세금으로 바뀌었구나. 그것이 전세에 해당합니다. 전세는 영정법으로 인해서 변화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세금은 대동법이에요. 와,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 대동법. 언제 시작되냐면 광해군 때 처음 시작돼요. 영광에서는 마치 광해군이 대동법을 막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약간 역사적 허구예요. 어쨌든 실제 사실은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냐? 박람회 폐단 때문에 나타났대요. 박람회 폐단은 원래 특산물을 각 집집마다 부과하는데 재산이 많이 있으나 찢어지게 가느나 똑같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특산물을 납부를 한다. 예를 들면 광주의 특산물이 수박이에요. 그래서 각 집집마다 10통씩 수박을 중앙관청에 납부하라 라고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걷냐면 각 지방에 있는 관청에서 걷어서 중앙으로 내보내는데 사또, 수령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가서 걷질 않아요.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드냐면 향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세금을 걷습니다. 자, 수박 내라, 수박 내라 이렇게 걷는데 향리는 월급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너무했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월급이 없는데 힘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어렵게 수박을 구해와서 또는 키워와서 자, 이거 공납입니다. 납부합니다. 그러면 받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수박의 질이 좋지 않아, 당도가 떨어져 등등의 핑계를 대서 받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누구 걸 받는다고 하면 저 건넌 마을에 가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수박을 팔고 있는데 그거 수박이 참 좋더라. 그거 사가지고 오면 받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수박의 가격이 예를 들면 한 통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그 상인한테 가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 3,000원, 10,000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농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신 그 상인들로부터 사서 납부하는 것을 박람이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중간에 비리와 부패가 막 보이죠? 썩은 데가 막 흐르죠? 이게 바로 박람회 폐단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정말 많이 놀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죽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광해군 때, 사실 광해군 이전부터 공납은 문제가 있다. 재산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걸 개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벌어지다가 결국에 광해군 때 토지를 기준으로 원래 기준은 집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기본은 쌀입니다. 쌀 12두를 내거나 농사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은 옷감, 포를 내거나 또는 그마저도 별로 없는 지역은 동전으로 납부하는 니포전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쌀로 징수하는 것을 바로 대동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재산이 기준이 아니었던 세금이 재산이 기준의 세금으로 바뀌었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금제도의 변화 중에 제일 중요한 세금제도의 변화는 대동법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변화되냐면 국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원래 중앙관청에서 국가에서 특산물을 세금으로 걷던 것은 그 특산물을 쓸 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수박, 왕에게도 진상하고 또는 왕실에 있는 여러 어르신한테도 이렇게 진상하기 위해서 수박을 걷는데 이제 수박이 아니라 쌀을 주는 거예요.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는 이건 진짜 먹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쌀로 먼저 거둔 다음에 돈과 같은 거죠. 쌀로 거둔 다음에 쌀이나 포목이나 동전을 실제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 교환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등장해요. 그 상인이 공인이에요. 상인이 등장했네? 공인. 근데 이 공인은 관청과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요. 물건을 많이 사는 거죠. 쌀을 주고 사든 포목을 주고 사든 동전을 주고 사든 어쨌든 여러 가지 큰 물품의 거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급자족적인 사회가 아니라 상품, 화폐, 경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화폐, 경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짠!
갑자기 뭐가 더 생겼죠. 영상을 찍다가 또다시 끊기는 바람에 재촬영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는 대동법으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서 상품의 매매가 어렵다. 자급자족 속의 사회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때문에 대동법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던 거고요. 마지막 균형법의 경우에는 대동법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눈여겨볼 만한 세금 제도입니다. 처음 시행했던 사람은 영조였고요. 특징이 뭐냐면 원래 군역은 본인이 스스로 노동력을 부과하는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군대를 보내거나 그걸 대립이라고 하거든요. 대립 또는 아예 관청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와서 군사훈련 받기도 나면 군 복무를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돈에 해당하는 군포를 징수받게 하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직전에 병역의 의무였어요. 근데 보통 얼마만큼의 돈을 내냐면 정남 한 사람이 1년에 2패씩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영조 때 와서 이 양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 양을 줄여준 겁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준 것이 균형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은 뭐냐면 이제 세금이 줄어든 거예요. 2패씩 납부하다가 한 패씩. 근데 국가의 세금이라는 것은 납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다 있는데 그 사용되는 곳은 그대로인데 세금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감소돼서 그 감소분을 어떻게 메꾸냐면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메꾸대요. 결작? 1결. 결이 나왔네? 또 토지예요. 토지를 기준으로 복식 2두칙을 걷는데요. 또는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면서 양반들로부터 군포를 징수한대요. 이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결작. 토지를 기준으로? 그러면 원래 세 가지 세금, 전세, 공납, 역 중에 재산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은 전세 하나였는데 지금 대동법과 균형법이 시행되면서 토지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 전세, 또 하나 대동법으로 해서 토지 기준, 세 번째 균형법으로 한 필 줄어들면서 대신 토지에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의 특징은 재산이 토지를 기준으로 점점점 모이고 있다라고 특징입니다. 야, 세금이 정의로워지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수치 체제의 변화는 몹시 중요하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균형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험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야, 정말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이 세 가지 세금 제도 변화 때문에 조선 후기의 세금은 크게 변합니다. 원래 전세, 공납, 군역이었는데 이 세 가지 세금 제도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공납이 없어졌어요. 각 집집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 없어졌죠. 왜? 대동법 자체가 집집을 기준으로 한 세금이 토지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 됐습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쌀을 받아? 이게 뭐예요? 전세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납이 전세로 변했다. 다른 말로 공납의 전세화. 공납이 전세로 변했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정법으로 인해서 전세의 양은 줄어든 대신에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공납이 전세가 됐고 그리고 군역이 세금이 줄어든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그러니까 요 시기 말고 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나타난 이후에 세금은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하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 전적이 하나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군 복무를 줘야 되는 대가로 각 성인 남성에게 부과하는 1년에 한 필, 군포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세금은 전전과 군정 그 두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요. 조선 말기다 보면 특히 세조정 시기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원래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세금처럼 운영되는 환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을 합쳐서 삼정이라고 해요. 원래 전세, 공납, 군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야, 백성들 힘드니까 완화시켜줘야지 라고 했는데 다시 전정, 군정, 환곡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안녕!